우리 민법에 크게 재산관계와 법이 있고 가족관계와 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재산관계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하겠어요? 가족관계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미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써놨습니다. 민법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법과 민법 제5편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족법과 상속법 다 배울 겁니다. 알겠어요? 가족법에서. 그러면 친족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우리 친족일까? 라고 생각하겠지? 그럼 선생님이 친족의 정의를 써놨죠. 친족은 일단 배우자, 그 다음에 혈족 및 인척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민법상 친족인데 민법상 친족, 그럼 선생님 혈족도 있고 인척도 있는데 어디까지의 혈족이고 어디까지의 인척입니까? 라고 했을 때 민법상의 친족은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앤드 배우자까지를 우리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혈족은 말 그대로 피로 혈연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부모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혈연관계지? 그지? 혈족이지? 여러분과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 혈족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작은아빠, 삼촌, 이모, 고모 다 뭡니까? 혈족이지? 하지만 여러분의 삼촌이 이모가 있어. 이모는 여러분과 혈족이지만 이모부는 뭐야? 혈족이 아니지. 하지만 이모부도 뭐가 돼? 친족이지. 즉 피로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친족은 인척이라고 그래. 인척. 혼인 때문에 맺어진 친족들. 그러니까 이모는 여러분의 혈족이지만 이모부는 여러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인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혼인을 했는데 여러분 동생이 있어? 혹은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언니나 오빠나 동생은 혈족이죠. 하지만 언니나 오빠나 동생의 배우자, 나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내 여동생이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피는 통하지 않았지만 친족이란 말이야. 동생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야? 인척이야. 인척. 알겠니? 혈연관계는 뭐라 부르고? 혈족. 그 다음에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는 인척이라고 부르는데 혈족은 8촌 이내, 그 다음에 인척은 4촌 이내야. 촌수는 어떻게 따집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이 1촌이에요. 위아래로 내려가면 상하관계 있지. 1촌이고 옆으로 가면 2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동생 언니 자매와는 2촌이에요. 부모님과는 1촌이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형제 자매 있지요. 즉 여러분의 아빠가 있어. 아빠의 동생. 그럼 우리는 삼촌이라고 부르잖아. 혹은 결혼했으면 작은 아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빠와 여러분 아빠의 동생은 둘은 형제이기 때문에 2촌이고 아래로 내려오니 1촌인데 여러분의 엄마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의 형제이기 때문에 3촌이 되는 겁니다. 3촌, 촌수가 1촌, 2촌 이렇게 가서 오케이? 그럼 4촌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빠의 동생, 즉 작은 아버지의 아들 걔와 나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사촌이 되는 거죠. 내 이모의 아들, 내 고모의 딸내미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촌이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촌, 6촌, 8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촌수 따지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친족, 왜? 민법 제4편이 친족법이기 때문에 친족의 범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사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이다. 자, 혈족부터 들어가면 혈족은 다시 직계, 관계, 법정이 있죠. 직계 혈족이라는 건 위아래야. 직계. 직계 존속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야. 아주 시험에 무지하게 하지.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직계 존속을 항상 어디서 봤냐면요. 신문 사회면에서 봤어요. 존속 살인. 존속살인. 우리 애들 주로 형법에만 관심이죠. 존속살인이 무슨 뜻이야?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었다, 때려 죽였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잖아. 존속살인이 뭐야? 위를 죽인 거야. 아래 애가 위를. 알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은 부모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돼. 여러분한테 직계 아니야. 여러분 직계는 부모님이야. 직계 비속은 뭐야? 자식이지. 그 비속살인은 별로 그런 표현 안 쓰지. 그냥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아동학대해서 죽인 얘기는 나오는데 보통 존속살인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민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형광펜 줄쳐놨죠? 다음, 반계. 반계는 옆으로 가면 돼요. 옆으로.
직계는 위아래로 가는 거잖아. 부모 자식의 관계라면 관계는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형제자매지.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관계 혈족이고 내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즉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여러분 동생이 결혼했어. 결혼해서 동생이 아이를 낳았어. 그럼 나한테 조카가 되지. 그 조카는 뭐야?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관계 혈족이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여동생의 자식은 나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 혈족이지. 키가 통했잖아요. 여러분 여동생의 자식은 알겠어요? 혈족이죠. 다음 법정 혈족은 바로 뭐냐면 피는 통하지 않았지만 법률로서 혈연관계를 맺은 거야. 입양. 법률에 의해 혈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 입양한 양자들 있죠. 양자는 우리 입양 배울 겁니다. 친족관계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피는 통하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나의 혈족이 됐기 때문에 법률 혹은 법정 혈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족의 종류 3개 썼고요. 두 번째 인척갑니다. 인척은 아까 말했지만 피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입니다. 혈족의 배우자, 아까 내 동생의 남편, 내 언니의 남편, 내 오빠의 와이프 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자, 내가 결혼했어? 결혼하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생기겠죠? 그럼 내 남편의 남동생, 내 남편의 여동생 다 뭡니까? 배우자의 혈족이죠. 다음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즉 내 남편의 남동생의 와이프, 내 시동생의 남편, 와이프 그렇게 혼인으로 확장된 친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인척.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죠? 혈족과 인척의 차이. 그러면 친족 사이의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위아래로 가면 1촌, 옆으로 가면 2촌입니다. 촌수로 나타난다. 촌수에 따라 법률 관계가 달라집니다. 민법은요, 결혼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정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없어지긴 하죠. 그 다음에 상속권.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보다 요즘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거지. 상속권을 갖는 친족 범위. 다음 형법은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사례와 상해에 대해서는 왜 유교국가잖아요. 유교가 베이스로 깔려있잖아. 부모에 대한 효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히 존속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금 어쨌건 하극상이잖아요. 하극상? 거기서 그래서 형법은 그냥 살인이 아닌 존속살이나 존속상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합니다. 징역 2년짜리 징역 4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존속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 혈족과 인척에 대해서 필기하겠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필기하셨는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친족의 범위를 얘기하면서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8촌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까지 알아요? 4촌, 5촌, 6촌, 당숙 뭐 이렇게 아세요? 모르지? 되게 친하게 지내요 막 그러는데 여기 보면 민법에서 보면 결혼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 우리 오늘 바로 배우겠지만 혼인해서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8촌 이내의 혈족이거든요. 근데 8촌이 누군지 대부분 몰라요. 현대사회에서. 선생님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자, 내가 8촌이 되려면 이건 쓰지 말고 들어보세요. 8촌이 되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자, 8촌을 알아봅시다가 이 필기에 쓰지 마세요. 8촌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나부터 출발을 할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자, 나와 이제 뭐 엄마 아빠 양쪽 다 8촌입니다. 엄마 쪽 8촌, 아빠 쪽 8촌을 다 짜져 보시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아빠가 있다고 칩시다. 아빠. 그러면 나와 아빠는 몇 촌이라고요? 1촌. 그치? 나와 아빠는 1촌이야.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누가 있겠어? 아빠의 아빠. 나한테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로 가볼게요. 자, 아빠의 형제로 가볼게요. 아빠한테 여동생이 있어. 그럼 나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고모. 그러면 나와 고모는 아까 말했지만 아빠랑 고모가 뭐야? 2촌이랬지. 그러니까 1촌, 2촌 가니까 나랑 고모는 몇 촌이랬어? 3촌이랬어. 그러면 고모가 다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이제 얘가 고모의 딸이 있어. 그러면 나와 고모의 딸은 몇 촌이야? 4촌이야. 4촌. 여기까지는 알지? 자, 그러면 할아버지도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의 형제,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빠한테는 이 할아버지의 동생, 작은 할아버지가 되겠다. 나한테는 작은 할아버지죠. 하지만 아빠한테는 삼촌이 되겠죠. 자,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작은 할아버지도 결혼해서 자식을 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어. 그러면 나와 작은 할아버지는 내가 중심이야, 얘들아. 내가 중심이면 나와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오촌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오촌 당숙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오촌 당숙도 자식이 있겠죠? 그지? 그럼 오촌 당숙의 자식과 나는 몇 촌이냐? 이 사람이 나랑 6촌 되는 겁니다. 6촌. 그러면 8촌 되려면요. 더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누가 나와?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아빠의 할아버지지. 아빠의 할아버지면 내 입장에서 뭐가 되는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한테도 뭐가 있겠어? 형제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증조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증조 작은 할아버지. 그러면 다시 증조 작은 할아버지가 뭘 낳겠어? 아들을 낳겠지.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레벨이 같은 거야. 이 증조 작은 할아버지 아들이니까 나한테는 우리 할아버지랑 레벨이 같은 쪽에 제 증조부. 다시 제 증조부가 아들을 낳으면 이제 우리 아빠랑 레벨이 같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야?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의 아들, 증조 할아버지의 손자가 나한테 바로 칠촌이 되는 겁니다. 칠촌 당숙. 다시 칠촌 당숙의 아들, 얘가 나한테 뭐예요? 팔촌이에요. 알고 지내요? 여러분 알고 지내냐고 묻는 거야. 있어요?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 없겠지. 근데 알고 지내지 못하는 사람도 더 많겠지. 어머,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나연이는 팔촌과 친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로가 8촌인지 모르고 혼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뒤늦게 발견이 되면 이게 혼인 무효가 됩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8촌 이내의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나라마다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촌까지만 제한해주세요. 4촌도 결혼할 수 있게. 그 나라마다 틀리다 보니까 실제로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3촌 이내니까 그것만 제외하면 혼인이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6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쪽인가 아내 쪽에서 혼인 무효를 했어. 뭐 사연을 식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법정에서 혼인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배우자 쪽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가결되지 않았죠. 부결됐죠. 근데 이게 괜히 많은 이제 문제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민법에서는 근친혼 금지에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혼인 금지 대상이 동성 동거인 간의 혼인 금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동성 동거인지 만날 때마다 우리 같이 김씨인데 너 성이 뭐고 본이 뭐 못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에 돌변지면 나오는 게 김씨이고 이씨이고 박씨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 동성 동거인 혼인 금지는 너무나 악법이다 해서 이건 이미 2005년 정도에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바로 뭐다? 이거다. 와, 팔촌이 절대 예전 농경 사회에서는 멀지 않아. 먼 촌수가 아니지만 현대 산업 사회가 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팔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나의 팔촌을 찾아볼게. 엄마 쪽으로도 팔촌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빠 쪽으로도 팔촌을 찾으셔야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 이 아들의 아들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팔촌이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혼인합시다. 혼인하고 시간 되면 이혼까지. 하지만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혼인까지 해봅시다. 혼인 가보시죠. 혼인의 성립 요건. 혼인은 일단 뜻이 뭐야? 남남이죠? 남남인 두 남자가 만나서 두 남자랍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남자 여자 동성 간의 혼인이 허락되는 법률적으로 허락되는 나라들이 있죠. 아시아에도 있어요. 아시아에도 하나가 있는데
아, 그게 대만이었나? 태국이었나? 헷갈려. 아, 대만 아니고 태국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아에서도 동성 간의 혼인을 허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확실히 동성 간의 혼인이 법률론이 인정이 되죠. 하지만 선생님은 거기서 동성 간의 혼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발음을 잘못했어요. 서로 남남인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 혼인의 성립 요건. 우리는 혼인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볼 건데요. 그래서 혼인은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성립의 요건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부터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먼저 실질적인 요건은 법적으로 혼인 가능한 나이가 돼야 됩니다. 민법 규정상 혼인 가능 연령은 18세. 이때 18세 이상일 때 18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알겠죠? 미성년자가 중에서 18세는 부모의 동의 하에 혼인할 수 있고요. 혼인이 되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혼인이 되면 얘네들은 성령 의제가 돼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민법상의 계약을 할 수 있겠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고가의 휴대전화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민법에서 제한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안 된다. 왜? 이게 무슨 조항에 나와 있다고요? 근친혼 금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촌 이내 혈족은 안 됩니다.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배우자가 없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결혼했어. 난 얘도 좋아. 나 어떻게 사랑이 움직이는 게 나한테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 이건 나라마다 틀려요. 일부 다처제인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래서 중혼 금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 합치가 있을 거. 안 그러면 뭡니까? 일방적으로 뭐 상대방은 협박하고 막 그래서 결혼 혼인하면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거 필기 다 해주세요. 자, 다음 보시죠. 그러면 실질적인 요건들로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정리해봤으면 형식적인 요건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선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 먼저 혼인 신고를 해야지. 우리는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죠. 여러분이 신분증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나중에 할 수 없습니다. 유령이 되죠. 유령.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면 뭐합니까? 출생 신고를 하지. 마찬가지로 혼인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인 의무와 권리,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광펜 줄주셔야 됩니다. 법률원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법률원주의가 뭐다? 원칙이다. 그럼 선생님 법률원이 아닌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사실혼이라고 부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그지? 혼인하고 그냥 자유지. 근데 대신에 여기 나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은 올리고 같이 살아. 뭐 결혼식은 안 하지만 둘이 동거를 해서 오래 같이 살았어. 그러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한 20년, 10년 혹은 5년은 살아. 혼인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면 거의 사실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실혼이라 하면 부부간에 법적인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긴 하는데 제한적으로만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혼인, 이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속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 선생님, 저는 상속의 상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여러분과 선생님은 서민이니까요. 우리가 뭘 받을 게 있겠습니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잖아요. 받을 게 많다. 여기 왜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영앤 리치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받을 게 많고 줄 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지.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전 세계 판권만 80여 개국에 번역이 돼서 누적 판매 부수가 어마어마한 그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었는데 이 양반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외국 작가예요.
추리소설의 대가였는데 이 양반이 그 아내와 30년을 함께 살았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아내인 걸 알고 사실혼 관계지. 근데 미처 혼인신고를 하실 때 다른 나라지만 혼인신고를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어요. 자식은 없어요. 그럼 모든 저작권과 판권에 대한 수임료가 다 와이프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공중에 뜹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상속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혼 관계인가? 사실혼 관계인가?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막 결표를 해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사실혼도 인정하지만 관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은 어떤 효력을 가져올까? 법률혼이었을 때 혼인은 어떤 효력을 가져올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일단 혼인의 효과를 먼저 필기한 게 있고요. 설명 들은 다음에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또 책도 다시 한번 볼게요. 혼인의 효과. 여기 보시면 봐봐요. 지금 A 박스와 B 박스를 따로 나눠놨지. A 박스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고 B 박스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야. 그럼 아까 내가 사실혼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댔잖아. 제한적이지만. 그지? 그러면 공통점이 진짜 중요해.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이 있어. 먼저 법률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됩니까? 친족관계가 발생하죠. 배우자도 뭘 했어? 친족이었잖아. 친족의 범위가 뭐였니? 배우자, 사촌이네, 인척, 팔촌이네, 혈족이었잖아. 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만 생기는 게 아니지. 배우자의 가족들이 나의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되잖아요. 무슨 관계로서? 인척 관계로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남편만 딸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의 엄마, 아빠, 동생,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세트로 나에게 가족으로 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뭐가 발생한다? 이 동그라미는 발생한다는 얘기야. 상속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인 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됩니까? 위치가 혼인 중에 자가 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 그럼 이 혼인을, 이 법률혼 관계를 깨고 싶어요. 깨세요. 이혼하시면 됩니다. 해소. 이 법률 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건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이혼은 우리 오늘 못하니까 다음 주에 이혼해요. 오늘 요번에 혼인하고. 자, 다음. 사실혼 관계가 되면 차이점이 뭐냐?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혼인신고 안 하면 상속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의 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자가 돼요. 일명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혼외자. 혼외자는 줄임말이지. 뭐해? 혼인 외자. 그럼 혼인 외자인 혼외자에게 법적으로 내가 상속을 하기 위해선 인지라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 따로 배울 거야. 어디 가서 이거는 상속에서 상속과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할 때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해소하고 싶어. 절차 없어요. 그냥 짐 싸면 돼요. 짐 싸서 각자 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한 명이 나가든가. 왜? 얘는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 얘는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사실혼과 법률은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점은 뭐가 있냐? 부부간에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부부간에 함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 혼인해놓고 혼인했어. 결혼시켰어. 그 남편이 2년 동안 안 돌아. 자, 혼인했어. 아내가 나가서 안 와. 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거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저 남편 얼굴을 2년 전 결혼식 때 보고 못 봤어요. 장난합니까? 실종 신고해야지. 근데 옆집에 살아. 집에 살아. 네. 같이 안 살아. 동거를 안 해. 동거의 의무가 있고요.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혼인을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서로 상대방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 그 쌍방간에 뭐 하는 겁니까? 약속하는 겁니다. 계약하는 거야. 법률관계야 얘들아 이거. 하지만 사실혼도 뭐야? 이건 발생합니다. 의무가. 협조의 의무, 서로 도와줄 의무가 있고요. 정조의 의무가 있어요.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일상 대리권이라는 거 자세히 배울 건데 일상 대리권에서 채무, 연대 책임,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도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실론과 법률론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할 테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해봅시다. 지금 글씨 들어오면 얘기하세요. 다시 읽어줄게요. 일상 대리권입니다. 일상 대리권. 오케이? 필기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공통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중에 A. 재산분할 청구권, B. 손해배상 청구권 얘기했잖아요. 재산분할 청구권이 뭐냐? 일단 뭐 단어에서 대충의 의미가 나오죠? 재산의 명의가 남편, 아내로 되어 있어도 아내 또는 남편이 그 재산 형성과 유지에 그 재산을 만들어낸, 얘 집을 샀어. 우리가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명의는 아내 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아파트를 살 때 나랑 함께 돈을 벌어서 아니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아내 또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 또는 남편이 집안일을 했다면 아파트 사는데 동의 안 한 겁니까? 유지에 기여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내 남편 또는 아내가 바깥일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은 함께 만들어낸 그런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또는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을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 또는 연금도 대상이 들어갑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받는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 각자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유책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즉 이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 나중에 우리 이혼할 때 하겠지만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남편 또는 아내에게 유책 배우자라고 했을 때 즉 책임 남편이 바람을 폈어 또는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우리 유책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유책 배우자는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고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바람 폈기 때문에 나는 자기 아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을 청구할 수 없고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에 규칙이 없는 사람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손해배상은 아니죠 이제. 자, 이거는 규칙이 없는 사람이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이에 따른 배상금 혹은 이혼 위자료 이런 것들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됩니다. 필기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퇴직금과 연금도 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혼인도 다 못 끝냈고요. 일단 혼인지수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혼인하고 이혼하고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